어휴, 나 죽어. 형부, 천천히 좀 해요. 반쯤 열린 안방 침대문 너머로 짐승처럼 두 남녀가 헐떡이는 숨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두고 온 안경을 찾으러 다시 돌아간 쌍둥이 동생의 오피스텔. 그곳 안방 침대 위에는 평소 고고한 척 법복을 입던 제 판사 남편놈이 제 쌍둥이 동생의 몸 위에 올라타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었죠. 술 냄새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방 안으로 뛰어들며 제가 비명을 지르자 아무것도 입지 않은 동생녀는 도리어 눈을 치켜뜨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매갈이 없는 등신년. 지 남편 밤일 하나 만족 못 시켜놓고 어디서 지랄이야. 팬티만 겨우 주워 입은 남편놈 역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며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소리를 질러 당장 꺼져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등 뒤에 계시던 친정엄마는 결국 거품을 물고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46년 동안 제 모든 걸 훔쳐왔던 제 쌍둥이 동생은 이제는 제 판사 남편까지 훔쳐가고는 침대 위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위선자 판사 남편의 추악한 가면을 벗기고 제 침대에 기어오른 상간녀 쌍둥이 동생을 철창 밑바닥으로 쳐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남편과 동생에 대한 잔혹하고 통렬한 복수극.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억울한 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과 제 판사 남편의 들어온 분류는 얼마 전 김장김치 때문에 밝혀졌어요. 몇 년 전 겨울에 저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며칠을 꼬박 고생해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배추 수십 포기를 소금물에 절이고 차가운 물에 헹구어 내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매운 고춧가루 냄새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버무리기 작업을 마치고 고무장갑을 벗었을 때였죠. 이마에 땀을 닦아내는데 친정엄마가 커다란 김치통 하나를 따로 챙겨 거실 한쪽으로 밀어놓으셨습니다. 하윤아, 이건 네 쌍둥이 동생 하람이네 오피스텔에 가져다 줄 거다. 걔는 위장이 약해서 매운 거 잘 못 먹잖니. 고춧가루 덜 넣고 슴슴하게 담았어. 동생은 김장철엔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면서 매번 갓 담근 김치만 얄밉게 챙겨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에서 서운함이 왈칵 밀려와 무심코 툴툴거렸죠. 엄마는 정말 하람이만 예뻐해. 와서 거들지도 않는데 못하러 따로 신경을 써요. 제 투정의 친정엄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앞치마를 문지르며 씁쓸한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어쩌겠니? 걔는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예민했잖아. 차 씻기 전에 얼른 가져다 주고 오자. 저는 못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도 묵직한 김치통을 들어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동생이 사는 강남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어요. 여보, 김장은 다 끝났어? 장모님도 고생 참 많으셨네. 무리하지 말고 조심해서 운전해. 응, 거의 다 끝났어요. 하람이 집에 엄마랑 같이 김치만 얼른 내려주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녁에 봐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 햇살마저 참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던 그 오후의 따사로움. 그 완벽해 보이던 고요한 일상이 곧 제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어밟길 끔찍한 지옥의 전조인 줄은 정말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새 차는 강남에 위치한 동생의 고급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 계시던 친정엄마를 부축해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양손에 무거운 김치통을 든 채 현관문 도어락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덜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동생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온 걸 반기기는커녕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 판사 사모님 행세하냐며 콧방귀를 뀌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동생의 안색이 유독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관문을 활짝 열지도 않고 몸으로 반쯤 가린 채 엉거주춤 서 있더라고요. 시선도 제 눈을 똑바로 피한 채 바닥만 맴돌았습니다. 엄마도 같이 왔네?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지 뭐하러 무겁게 들고 왔어. 동생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며 제 손에서 김치통을 낚아채듯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서며 무심코 거실을 둘러보는데 동생의 안방 화장대 위로 묘한 물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용 스킨병. 그것도 제 남편이 매일 아침 바르는 것과 똑같은 브랜드의 묵직한 검은색 유리병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동생은 혼자 사는 미혼이었습니다. 집에 남자의 물건이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죠. 하람아, 너 남자친구 생겼니? 저 스킨은 뭐야? 제가 손가락으로 화장대를 가리키며 묻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생이 화들짝 놀라며 들고 있던 김치통을 식탁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 깜빡 두고 간 거야. 언니는 남의 집 물건을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동생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화장대 쪽으로 달려가 서랍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과장된 마치 도둑이 제발 저린 듯한 날 선 반응이었습니다. 그 어색한 변명에 방 안의 공기마저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제 명치를 찌르르 긁고 지나가는 기묘한 위화감에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뒤통수가 쭈뼛해지는 그 찝찝한 기분을 애써 털어내며 저는 서둘러 친정엄마의 손을 이끌고 쫓겨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불안하게 흔들리던 동생의 붉은 얼굴이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동생한테 김장김치를 주고 동생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 문을 열고 타려던 순간 조수석에 서 계시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어머나, 어쩌면 좋니? 예, 내 안경을 놓고 왔다. 친정엄마는 난감한 표정으로 텅 빈 주머니를 툭툭 치셨습니다. 돋보기 안경을 하람이 식탁 위에 잠깐 올려뒀는데 그걸 그냥 두고 나왔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1층으로 좀 가지고 내려와 달라고 부탁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람이는 조금만 자기 귀찮은 부탁을 하면 세상이 떠나가라 신경질을 부리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어버리는 아이였죠. 그깟 안경 하나 때문에 주차장에서 실랑이를 벌이느니 차라리 우리가 조용히 다시 올라가 후딱 챙겨오는 편이 100번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엄마, 그냥 우리가 다시 올라가요. 걔 또 귀찮다고 난리 칠 텐데. 저와 친정엄마는 말없이 다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는 내내 아까 보았던 화장대 위에 그 검은 스킨병과 동생의 당황한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속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착을 알리는 기계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지나 동생의 오피스텔 호실 앞에 섰을 때였어요.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제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두꺼운 철제 현관문이 꽉 닫히지 않은 채
손가락 두세 마디 정도 들어갈 틈을 남기고 살짝 열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도어락이 채 잠기지 않아 삐삐거리는 경고음이 미세하게 복도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왜 이렇게 허술하게 열어두고 살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속으로 쯧쯧 혀를 차며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손잡이를 잡고 문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반쯤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은 바닥 한가운데에 그대로 꽂힌 채 굳어버렸습니다. 넓은 거실 바닥에는 제가 방금 전까지 남편이 출근할 때 입었던 낯익은 감색 양복 재킷과 새하얀 와이셔츠가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듯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무렇게나 팽개쳐진 옷가지들 사이로 남편이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정성껏 만지작거리며 매던 은빛 넥타이 핀이 거실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넥타이 핀은 제 결혼기념일 선물이었고 양복 안감에 새겨진 이니셜은 분명 제 남편 윤태석의 것이었습니다. 동생 집에, 그것도 방금 전까지 우리가 다녀간 이곳에 왜 내 남편의 옷이 저렇게 다급하게 벗어 던져져 있는 건지 뇌가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며 온몸의 털이 쭈뼛 서더라고요. 불길하고 끔찍한 예감의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저는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안방 문 역시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 기괴하고 짐승 같은 거친 숨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찢고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너무 떨려 문고리를 잡을 힘조차 없었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반쯤 열린 방문을 완전히 밀어 젖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숨을 헉 들이켜고 제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엉망으로 흐트러져 하얀 시트가 구겨진 침대 위. 제 남편, 그 점잖고 고고한 척 법복을 입던 윤태석의 넓고 맨등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제 동생 하람이의 하얀 팔이 뱀처럼 남편의 목을 칭칭 감은 채 짐승처럼 엉켜 뒹굴고 있었죠. 어휴, 나 죽어요. 형부, 천천히 좀 해요. 엄마랑 언니 간지 얼마나 됐다고 급해. 하람이의 그 교태 섞인 끈적한 콧소리와 남편의 헐떡이는 숨소리가 제 고막을 무참히 찢어 놓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발밑으로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방문 틀을 간신히 붙잡고 버텼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두 괴물이 동시에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짐승처럼 헐떡이던 두 인간은 방문 쪽의 선절을 발견하고는 경악에 찬 얼굴로 하얀 이불을 끌어당기며 서로 떨어졌습니다. 하윤아. 남편 윤태석의 입에서 더듬거리는 변명이 흘러나오는 순간 제 등 뒤로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던 친정엄마가 제 어깨 너머로 그 참혹한 방안의 모습을 똑똑히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쿵소리와 함께 맨바닥으로 무릎을 꺾으며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야. 친정엄마는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거실 장판 바닥을 박박 긁으며 짐승이 피를 토하듯 오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좁은 오피스텔 거실을 찢어질 듯 울렸지만 침대 위의 두 연놈은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서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인간이야. 어떻게 네가 형부랑 이런 더러운 짓을 해? 저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깨물다 참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
화장대 위에 있던 그 검은 스킨 병을 집어들고 침대 쪽으로 있는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유리병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고 독한 알코올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언니 미쳤어.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야? 이 사람 판사야. 언니가 매력 없어서 형부가 날 찾아온 걸 어쩌라고. 동생 하람이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린 채로 도리어 눈을 치켜뜨며 저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적반하장으로 내뱉는 그날것의 막말에 저는 뒷목이 뻣뻣해지며 눈앞이 하얘졌어요. 그만해. 하윤아, 나가서 얘기해. 장모님 모시고 당장 나가. 팬티만 겨우 주워 입고 허둥지둥 침대에서 내려온 남편 윤태석은 제 손목을 낚아채어 허공으로 들어올리며 서늘하게 윽박질렀습니다. 바람피운 놈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오직 자신의 체면이 구겨진 것에 대한 분노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던 친정엄마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제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친정엄마는 두 눈이 뒤집힌 채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거실 바닥에 뻣뻣하게 쓰러져 계셨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 저는 윤태석의 손을 뿌리치고 짐승처럼 비명을 지르며 엄마 곁으로 달려가 그 몸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눈물 대신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떨리는 손으로 119 다이얼을 눌렀죠. 제 세상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지옥 속으로 곤두박질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은 끔찍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삑삑거리는 기계음만 울릴 뿐 산소 마스크를 쓴 친정엄마는 미동조차 하지 않으셨죠. 저는 구급차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쪼그려 앉아 엄마의 싸늘하게 식어버린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져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병원 응급실 복도에 도착하고도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액을 맞고 누워 계신 엄마의 곁을 지키며 저는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벌거벗고 뒹굴던 그 두 괴물의 모습, 그리고 저를 쏘아보며 언니가 매력 없어서 형부가 날 찾아온 걸 어쩌라고 악을 쓰던 정아람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이 잔상처럼 계속 눈앞을 떠다녔습니다. 손발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렸고 치아가 부딪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지경이었어요. 그 파렴치한 인간들은 구급차가 떠날 때 콧배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깊은 숨을 내쉬며 친정엄마가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엄마 정신이 좀 들어? 나 알아보겠어? 제가 다급히 다가가 손을 잡자 초점 잃은 눈으로 천장을 보던 엄마의 눈동자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왈칵 눈물부터 쏟아내며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하윤아, 우리 불쌍한 하윤아. 엄마의 거친 손이 링거 바늘이 꽂힌 채 제 손등을 아프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엄마의 마른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괜찮아. 울지 마. 내가 그 인간들 가만 안 둘 거야. 법대로 다 부숴버릴 테니까 제발 진정해.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제 옷깃을 생명줄처럼 부여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제 평생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끔찍한 말들을 토해내기 시작하셨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 괴물 같은 가짜를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핏줄은 못 속인다더니 기어이 이 사달을 내는구나. 엄마, 가짜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헐떡이며
46년 동안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피눈물 나는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하람이는 내 딸이 아니야. 내 핏줄도 아니고.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엄마의 통곡 섞인 고백은 46년 전 제가 태어나던 광명 변두리의 낡은 산부인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제가 세상 빛을 보던 그날 밤 병원에 원인 모를 정전 사태가 2시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예비 전력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던 그 열악한 곳에서 담당 간호사는 촛불 하나의 의지에 신생아실의 아기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엄마는 난산 끝에 정신을 잃으셨고 하루가 지나 눈을 떴을 때 품에 안겨진 2아이 중 하나는 진짜 엄마의 배를 가르고 나온 제 쌍둥이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간호사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저와 태어난 시간이 같았던 다른 집 아기와 제 친동생이 뒤바뀌어 버린 것이었죠. 엄마가 그걸 알게 된 건 너희들 100일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어. 기저귀를 가는데 하람이 새끼발가락에 커다란 검은 점이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엔 아무도 그런 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거든. 불길한 예감에 엄마는 몰래 병원을 찾아가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고 하람이가 O형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저와 부모님은 모두 A형과 B형이었으니 O형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습니다. 기겁을 한 엄마는 갓난아기를 업고 그 길로 산부인과로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원장이라는 작자는 차트가 완벽하다며 내 말을 미친 여자 취급하고 문전박대했어. 그러고선 몇 달 뒤에 병원에 불이 나버렸지 뭐야. 신생아 기록이고 차트고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엄마는 진짜 딸이 어느 산모의 품에 안겨 어느 도시로 갔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이 없어 미칠 것만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기막힌 사실을 울며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체면을 중시하는 매정한 분이셨죠. 이미 우리 호적에 올라 이웃들이 다 쌍둥이로 아는데 어쩌란 말이냐. 시끄러우니 덮어둬. 라며 엄마의 입을 철저히 틀어막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널 볼 때마다 그 가짜 아이가 자라는 걸 볼 때마다 내 속이 문드러져서 미칠 것 같았어. 엄마의 통곡이 응급실 커튼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선 채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죠. 하람이가 내 크레파스를 훔치고 내 시계를 탐내고 악독하게 굴 때마다 내가 잃어버린 내 진짜 딸도 저렇게 남의 집에서 구박받으며 자라고 있을까봐 미안하고 불쌍해서 혼낼 수가 없었어. 핏줄도 아닌 저 괴물 새끼를 불쌍히 여긴 내 죄다. 다 내 죄야. 동생이 제 것을 훔치고 빼앗아도 훈계 한 번 없이 그저 등만 쓸어내리던 엄마. 늘 저와 동생 사이에서 묘한 거리감을 두며 한 발짝 물러서 계시던 그 기묘한 침묵. 저는 그것이 하람이를 더 사랑해서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진짜 제 핏줄을 잃어버린 끔찍한 죄책감과 연민이 만들어낸 참혹한 방관이었던 겁니다. 다 내 죄값이다. 내가 저 괴물을 내 옆에 붙여둬서 내 불쌍한 딸 등에 칼을 꽂게 만들었어. 내가 평생 동생이라는 이름표 때문에 양보하고 인내하며 견뎌왔던 그 모든 억울함의 뿌리가 애초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새빨간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 저는 분노를 넘어 몸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 판사 남편을 탐내고 내 인생을 기만하고 조롱해온 그 이기적인 괴물이 내 가족조차 아니었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만 새어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진실이 오히려 제게 차가운 이성을 되찾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기에
어떻게든 품고 가려 했던 마지막 도덕의 끈이 가위로 잘린 듯 완벽하게 끊어져 나간 거니까요. 저는 오열하다 지쳐 다시 잠든 엄마의 이불을 덮어주며 무너진 멘탈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가짜 동생과 파렴치한 남편이 제 등에 꽂은 그 시퍼런 칼을 이자까지 쳐서 고스란히 저들의 심장에 박아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마치고 링거 바늘을 뽑은 엄마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울지 마요. 나 이제 절대 뒤로 안 숨어. 가짜는 치워버리고 진짜 우리 가족 자리 내가 찾아낼 테니까 나만 믿어. 병원 자동문을 나서며 들이마신 아침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제 눈동자에는 평생 희생만 하며 살던 바보 같은 장녀 정아유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죠. 완벽한 복수를 위한 시퍼런 불꽃이 제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고요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엄마를 조그만 연립주택에 모셔다 드린 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며칠 전과는 다르게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윤태석이 넥타이를 반쯤 푼 채로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들어오는 저를 보더니 마치 성가신 벌레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뻔뻔한 낯짝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들어왔으면 눈치껏 방에 가서 짐이나 싸지 그래. 내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토달지 말고 도장이나 찍어. 불륜을 들킨 자의 사과 따위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그 오만한 태도에 저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뭐? 이혼 서류?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해? 어차피 애도 없고 이 집 명의도 다 내 앞으로 되어 있잖아. 당신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주제에 시끄럽게 굴면 내 인맥 동원해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손으로 쫓겨나게 해줄 테니 조용히 꺼져. 서늘하게 비아냥거리는 그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법복을 입고 정의를 입에 올리던 놈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 숨통을 조이려 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치며 싸우는 대신 헛웃음을 한번 흘리고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짖어라. 내 놈이 아무리 법을 잘 안다고 까불어봐야 내 손에 들어올 폭탄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테니까. 그날 밤 태석이 안방 침대에 누워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나와 그의 서재로 스며들었습니다. 법을 다루며 뒤가 구린 놈이 분명 이혼을 대비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치밀하게 빼돌려 놨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재는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아 어두컴컴했습니다. 저는 작은 손전등 하나에만 의지한 채 태석의 책상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평소 그가 철저하게 자물쇠로 잠가두던 책상 오른쪽 두 번째 서랍이 눈에 띄었습니다. 낮에 저를 협박할 자료를 찾느라 급하게 여닫았는지 아주 미세하게 틈이 벌어져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였죠. 이런 멍청한 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떨리는 손으로 틈새를 비집어 서랍을 조심스럽게 당겼습니다.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리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누런 대형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봉투의 입구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낸 순간 저는 헉하고 헛숨을 들이켜며 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서류 뭉치 맨 앞장에 적힌 강남 오피스텔 증여 계약서라는 활자가 제 눈을 찌르듯 박혀 들어왔습니다. 오피스텔 2채? 그것도 강남 요지에 위치한 수십억대의 알짜배기 매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중자란에는 정아람이라는 세 글자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동생과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부부의 공동재산을 처제 명의로 몰래 빼돌려 세금까지 피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미친 인간이. 서류를 넘기던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증여 계약서 바로 뒷장에는 강남 일대에서 활동한다는 부동산 브로커 오민수의 명함이 클립으로 단단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태석의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오민수가 서류를 교묘하게 위조하고 자금 출처를 세탁해 이 더러운 증여를 성사시킨 핵심 공범이었던 겁니다. 이 치밀하고 추악한 서류 뭉치가 훗날 저 오만한 위선자의 목줄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동아줄이 될 줄이야.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핸드폰 카메라를 켜 플래시가 터지지 않게 가린 뒤 오민수의 명함부터 위조된 도장, 뒷돈이 오간 듯한 차명 계좌 내역까지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 모두 제 개인 클라우드로 안전하게 전송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저는 서류를 원래 있던 순서 그대로 완벽하게 세팅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빳빳하게 다려진 양복을 입고 식탁에 앉은 태석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여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짐은 다 쌌어? 이번 주 주말까지 방 빼. 다음 주부터 하람이가 이 집으로 들어와 살기로 했으니까. 태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그 뻔뻔한 통보를 툭 던졌습니다. 상간녀를 아내가 살던 안방에 들이겠다는 그 미친 소리에 속이 뒤집혔지만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고 애써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나갈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줘요. 비굴할 정도로 힘없이 떨리는 제 목소리에 태석은 통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억지로 숙이고 있던 고개를 치켜들며 서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내 놈이 내세우는 그 알량한 법복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 무기력한 아내를 연기했지만 제 속에는 저들을 파멸시킬 가장 확실하고 치명적인 폭탄의 스위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태석이 출근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대충 겉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엄마가 계신 연립주택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저 쓰레기 같은 가짜를 치워버리고 내 진짜 핏줄을 찾는 일. 그게 이 거대한 판을 뒤집을 완벽한 복수의 첫 번째 단추였기 때문입니다. 서늘한 늦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치던 며칠 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꼭 잡고 46년 전 그 낡은 산부인과가 있던 광명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엄마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낡은 건물은 이미 화재로 타버려 흔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터에는 으리으리한 노인 요양병원이 육중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로비 소파에 앉아 지나가는 노인들과 직원들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46년 전 간호사를 이 넓은 곳에서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기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전 일인데 얼굴을 알아볼 수 있겠어? 제가 답답한 마음에 묻자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주름진 두 손을 꽉 모아주셨습니다. 내 자식이 바뀐 날인데
그 몹쓸 년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니?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다. 그렇게 로비 한 구석에서 2시간 넘게 서성이던 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밀며 다가오던 백발이 성성한 간병인 한 명이 멍하니 앉아 있는 우리 앞을 지나치려다 문득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간병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크게 뜨고 친정엄마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요동치더니 들고 있던 하얀 수건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당신 광명제일병원 그때 그 신생하실 산모님 아니야? 그 떨리는 목소리에 친정엄마가 고개를 번쩍 드셨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46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엄마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그녀의 옷자락을 낚아챘습니다. 이년아, 내년이 우리 애를 바꿨지. 내 딸 어딨어? 내 딸 살려내. 엄마의 절규의 휠체어에 타있던 노인이 놀라 소리쳤고 46년 전 촛불 아래서 아기들을 돌봤다던 바로 그 담당 간호사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시선이 집중되자 저는 서둘러 오열하는 두 사람을 부축해 근처에 낡고 으슥한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쌍화차의 눅눅한 냄새가 밴 다방 구석자리. 간호사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입술로 기적 같은 단서를 털어놓았습니다. 산모님, 내가 죽일년이야. 내가 무슨 낯짝으로 용서를 빌겠어. 그런데 그때 뒤바뀐 아기가 어느 집으로 갔는지 저 알아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아 간호사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그 양어머니가 광명에서 저랑 같은 성당을 다녔거든요. 나중에 인천으로 이사 갔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 지금은 인천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했어. 변호사. 그 세 글자가 제 귓전에 울려 퍼지는 순간 꽉 막혀있던 숨통이 한 번에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진짜 동생이 변호사라고? 윤태석의 법 지식에 밀려 숨막히던 저에게 이보다 더 강력하고 소름 돋는 무기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다이어리를 뒤져 꼬깃꼬깃한 메모지에 적어준 주소를 들고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곳은 구도심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법률사무소였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대형 로펌과는 거리가 먼 소박하고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끽 소리와 함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던 단발머리의 30대 여성이 고개를 들어 우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저와 놀랍도록 똑같이 생긴 둥글고 선한 눈매, 그리고 제 친정 외할머니를 쏙 빼닮은 도톰한 손가락 마디, 그 얼굴은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제 피부치, 제 진짜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내 친딸아.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짐승처럼 엎어지며 두 손으로 그 여성의 다리를 꽉 끌어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진짜 동생 배지연은 당황한 기색 없이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붉어진 눈시울로 엄마의 주름진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지연이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엄마와 시선을 맞추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저 잘 컸어요. 엄마가 절 미워해서 버린 게 아니라는 거 저 다 알아요. 지연의 말에 따르면 그녀를 키워준 양어머니는 3년 전 세상을 떠나며 유언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널 훔친 죄인이다. 언젠가 진짜 가족이 찾아오면 원망 말고 안아들여라라는 말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지연이는 평생 자기 뿌리를 모른 채 살면서도 원망 대신 묵묵히 제 몫을 다하며 훌륭한 변호사로 자라주었던 겁니다. 고맙다. 일이 잘 커져서 어미가 미안해. 미안하다. 새 모녀는 그 낡은 소파 위에서 46년의 한을 씻어내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 시퍼렇게 멍들어 있던 참음이라는 짐 덩어리가 지연의 따뜻한 체온에 녹아내리며 눈물로 씻겨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낸 뒤 저는 지연의 손을 맞잡으며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네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런데 내가 당장 널 끌어들여야 할 끔찍한 일이 하나 있어. 저는 지연에게 윤태석과 정아람이 벌인 추악한 불륜, 그리고 오피스텔 위장 증여 서류를 발견한 일까지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가짜 동생이 어떻게 내 자리를 훔치고 내 남편마저 훔쳐갔는지를 말하며 주먹을 꽉 쥐었죠.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지연의 둥글던 눈매가 어느새 서늘하고 날카로운 법조인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깊숙한 곳에 서랍을 열더니 두꺼운 파일철 하나를 제 앞에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언니, 윤태석 판사 내가 지난 3년 동안 쫓고 있던 쓰레기야. 지연의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에 제 등줄기를 타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내 카드가 단순한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남편의 목줄을 쥐고 있던 저승사자였다고? 46년 전 얽혀버린 핏줄의 굴레가 이렇게 완벽하고도 섬뜩한 반전의 덫으로 윤태석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연의 서늘한 미소를 보며 저는 마침내 이 지옥 같은 판을 뒤집을 완벽한 준비가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연이가 책상 위에 던져놓은 두꺼운 파일철을 펼쳤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윤태석 재판부에서 벌어진 온갖 부당한 판결문과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여성 인권 변호사로 일하면서 유독 윤태석 재판부에서 성폭력가의 남성들에게만 비정상적으로 관대한 형이 내려진다는 걸 알게 됐어. 지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볼펜 끝으로 파일의 한 부분을 톡톡 가리켰습니다. 조사해보니 가해자 측 변호인이나 브로커들을 통해 뒤로 엄청난 돈이 오갔더라고. 언니 남편, 아니 그 쓰레기는 법복을 입은 장사꾼이나 다름없었어. 그녀가 짚은 곳에는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피스텔 증여 위조 서류에 꽂혀 있던 그 브로커 오민수였죠. 오민수는 태석의 더러운 재판 뒷돈을 세탁해주고 부부 공동 재산을 하람이 명의로 빼돌리는 일까지 도맡아 처리한 핵심 끈아풀이었던 겁니다. 이 자식, 여기서도 오민수랑 엮여 있었구나. 제가 태석의 서재에서 찍어온 오민수의 오피스텔 위장 증여 서류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열어 보여주자 지연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완벽해. 뇌물수수의 위장 증여, 배임까지. 이 사진 한 장으로 오민수와 윤태석의 검은 커넥션이 확실히 입증된 거야.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어딘가 개운치 않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실 돈 문제보다 더 역겨운 건 따로 있어. 언니가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들어볼래? 지연의 무거운 목소리에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진실이든 마주할 각오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윤태석,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재판부 소속 여성 실무관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왔어. 그 더러운 두 글자에 속이 울렁거리며 구역질이 밀려왔습니다.
동생과 뒹군 것도 모자라 직장에서도 권력을 무기 삼아 약한 여성들을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심하게 당한 피해자가 최수진이라는 실무관인데 태석의 보복이 두려워서 몇 달째 병가만 내고 알아눕고 있어. 수진 씨의 증언만 있으면 윤태석을 법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는데 설득이 쉽지 않아. 저는 파일 속 수진 씨의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겁에 질려 파리해진 얼굴. 그녀의 고통이 남일 같지 않게 제 가슴을 파고들더라고요. 지연아, 나 그분 좀 만나게 해줘. 며칠 뒤 지연의 주선으로 저는 인적이 드문 인천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최수진 실무관을 직접 만났습니다. 핏기가 하나도 없는 창백한 얼굴에 푹 눌러쓴 모자. 그녀는 불안한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따뜻한 유자차를 건네며 인사를 건네자 수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저 너무 무서워요. 부장판사님은 제가 입을 열면 법조계에 발도 못 붙이게 하겠다고 매일 밤 협박 문자를 보내요. 저 혼자 힘으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 질려 벌벌 떠는 수진 씨의 마른 손을 저는 두 손으로 꽉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식은땀 밴 손에서 그동안 윤태석의 횡포 아래 숨죽여 울었을 수많은 시간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죠. 수진 씨 잘못이 아닙니다. 쓰레기 짓을 한 건 그 인간인데 왜 피해자인 수진 씨가 숨어서 울어야 합니까? 저는 눈을 똑바로 맞추며 진심을 다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제가 앞장서서 그 인간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놓을 테니 부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같이 저 괴물을 끝장냅시다. 제 눈동자에 맺힌 도끼와 간절한 진심이 전해졌던 걸까요? 수진 씨는 떨리던 어깨를 멈추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여기 판사실에서 저한테 몹쓸 짓을 하며 협박하던 그 인간의 녹음 파일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명단도요. 그 USB를 받아쥐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은 조각이 윤태석의 숨통을 끊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자신이 짓밟은 나약한 여성들이 이렇게 연대하여 거대한 칼날로 돌아올 줄은 짐작조차 못했을 겁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 빚은 반드시 갚을게요. 저는 수진 씨를 따뜻하게 안아준 뒤 곧바로 지연의 사무실로 달려가 USB를 넘겼습니다. 지연은 밤을 새워가며 오민수와의 비자금 내역, 위장증여 서류, 수진 씨의 성추행 녹음 파일까지 모두 엮어 대법원 징계위원회 제출용 고발장을 완성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던 여자들이 하나로 뭉쳐 거대한 반격의 무기를 완벽하게 벼려낸 것이었죠. 언니, 징계위 소집은 내가 확실하게 밀어붙일게. 이 정도 증거면 대법원도 덮고 넘어갈 수 없을 거야.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오만한 위선자들이 가장 방심하고 낄낄대는 순간 그들의 턱 밑에 이 거대한 폭탄을 정확히 터뜨리는 일 말입니다. 수고했어. 나는 이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꼴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마지막 무대를 세팅해야겠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윤태석과 정아람이 준비한 그 모욕의 진흙탕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전의 날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연과 수진 씨의 도움으로 완벽한 폭탄을 장전해 둔 채
일부러 화장기 없는 헬쑥한 얼굴과 후줄근한 코트 차림으로 태석과 하람이 있는 강남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제 옷가지와 화장품, 앨범들이 담긴 캐리어 2개가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쳐져 나뒹굴고 있었죠. 심지어 그 옆에는 며칠 전 친정엄마와 제가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담가다 주었던 그 김장 김치통마저 뚜껑이 반쯤 열린 채 거칠게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제 헌신과 참음의 상징이었던 그 김치가 이제는 오물 취급을 받으며 바닥을 나뒹구는 꼴이라니 속이 시원하면서도 묘하게 쓰라리더라고요.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남편 윤태석이 고급 와인잔을 흔들며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가짜 동생 정아람이 딱 붙어 앉아 샐러드를 안주 삼아 낄낄대고 있었죠. 두 인간은 현관의 선절을 보더니 마치 벌레를 쫓듯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눈치 없이 왜 또 기어들어와? 짐 다 싸놨으면 얌전히 끌고 나갈 것이지. 태석은 마시던 와인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서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여보, 며칠만 더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갈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억지로 목소리를 떨며 불쌍한 척 연기하자 곁에 있던 하람이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맨발가락으로 제 캐리어를 툭툭 차며 얄밉게 쏘아붙였어요. 언니는 어릴 때부터 눈치 없는 건 알아줘야 해. 평생 내 밥으로 살았으면 마지막엔 주제 파악 좀 하고 깔끔하게 비켜주면 안 돼? 하람이는 혀를 차더니 바닥에 엎어진 김치통을 발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건 왜 자꾸 가져다 줘? 냄새나게. 판사 사모님 호사 그만큼 누렸으면 이제 이 집도 형부도 다 내놓고 꺼져. 배려를 가장해 상처를 후벼 파던 예전의 가스라이팅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대놓고 제 존재 자체를 짓밟고 뭉개는 날것의 조롱이었습니다. 속에서는 당장 전연의 머리채를 잡고 변기통에 쑤셔 받고 싶은 분노가 펄펄 끓었지만 저는 주먹을 꽉 쥐고 허벅지를 꼬집으며 꾹 참아냈습니다. 그래, 찢어라. 내년에 그 얄미운 주둥이가 찢어질 날이 코앞이니까. 저는 겉으로 눈물을 글썽이는 척하며 엎어진 김치통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 진명의 절반은 내 몫이잖아. 위자료라도 조금만 주면 군말 없이 나갈게. 비굴할 정도로 엎드린 제 항변에 태석이 벌떡 일어나 제 코앞까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늘하고 뱀 같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더니 와인잔에 남은 붉은 와인을 제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년. 네가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내가 곧 법이야. 내년이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지는 와인을 닦아낼 생각도 못한 채 저는 태석의 서늘한 협박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태석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더니 현관문 쪽으로 캐리어를 구둣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이 쓰레기 같은 짐덩어리 치우라고. 쾅! 현관문이 제 등 뒤로 매몰차게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저를 비웃는 두 괴물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징그럽게 울렸죠. 그들은 아마 제가 계단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닫힌 문을 등진 채 얼굴에 묻은 와인을 소매로 쓱 닦아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몸의 피가 차갑게 끓어오르며 완벽한 전투 태세가 갖춰진 기분이었습니다. 실컷 웃어둬라.
그 오만방자한 비웃음이 내 놈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축제가 될 테니까. 저는 짐가방을 끌고 오피스텔을 빠져나와 미리 잡아둔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아 지연에게 마지막 점검 전화를 걸었죠. 지연아, 준비는 다 끝났지? 수화기 너머로 지연의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대법원 징계위원회랑 이혼 소송 병합 일정 확정됐어. 내일 모레 오전 10시야. 오민수 계좌 내역부터 수진 씨 녹음 파일까지 아주 한 글자도 못 빠져나가게 촘촘하게 엮어놨어. 고마워. 내일 모레 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의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창틀을 흔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어요. 평생 내 것을 양보하고 참고만 살았던 무기력한 정하윤. 진짜 핏줄도 아닌 괴물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위선자 남편에게 철저히 기만당했던 바보 같은 여자. 그 허물 같은 껍데기를 오늘 밤 완벽하게 벗어던졌습니다. 더 이상 뒤로 숨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짓밟은 저 오만한 괴물들을 가장 높은 벼랑 끝에서 밀어 떨어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태석과 정아람을 지옥으로 쳐넣을 카운트다운이 서서히 0을 향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오전 10시 서초동 대법원의 무거운 회의실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법관 징계위원회와 이혼 소송의 전초전이 병합된 이례적인 자리였죠. 회의실 중앙에 자리 잡은 윤태석은 값비싼 맞춤 양복을 쫙 빼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양옆으로는 대형 로펌의 에이스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죠. 하찮은 아내의 바락짐이야 가볍게 밟아버리고 자신의 법복에 묻은 먼지나 털어내겠다는 듯 거만하고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힐끗 쳐다보는 그의 눈빛에는 멸시와 조롱이 가득했어요. 그럼 청구인 정하윤 씨 측 대리인의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위원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린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단정하고 매서운 남색 정장 차림의 배지연 변호사가 차가운 구두 소리를 내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지연의 얼굴을 확인한 태석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고급 만년필을 툭 떨어뜨리며 미세하게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지연은 위원장들을 향해 정중히 목례를 한 뒤 마이크를 당겨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정하윤 씨의 대리인이자 윤태석 판사의 비리를 고발할 배지연 변호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지연은 서론 없이 곧바로 준비해온 파일에서 첫 번째 폭탄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피청구인 윤태석이 부부 공동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위조한 강남 오피스텔 증여 서류입니다. 회의실 대형 스크린 위로 제가 며칠 전 태석의 서재에서 몰래 찍어왔던 오피스텔 증여 계약서와 브로커 오민수의 명함이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연이어 오민수의 차명 계좌로 수차례 뭉칫돈이 들어간 자금 흐름도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죠. 이건 조작입니다. 악의적인 음해라고요. 태석이 벌떡 일어나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두 번째 폭탄의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다음 증거를 듣고 말씀하시죠. 지연의 손짓에 따라 회의실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최 실무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승진은 따놓은 당상이야.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 부장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요. 조용히 해. 내가 법이야. 내 말 한마디면 넌 법조계에 발도 못 붙여. 알아들어? 재판부 실무관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며 협박하고 낄낄대는 태석의 끔찍하고 더러운 음성이 회의실을 찢어놓듯 울려 퍼졌습니다. 최수진 실무관이 온몸을 떨며 건네주었던 바로 그 USB의 내용이었습니다. 징계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분노와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아까까지 핏대를 세우던 태석은 사색이 되어 다리가 풀린 채 의자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죠. 하지만 지연의 자비 없는 폭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폭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 윤태석이 정하윤 씨의 동생 정아람과 5년 넘게 이어온 불륜의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하람이와 태석이 나눈 역겨운 미러의 문자 메시지들과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CCTV 화면 캡처본이 연달아 띄워졌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태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이 모든 반전의 고리를 완성하는 묵직한 한마디를 내던졌습니다. 참고로 피청구인은 모르셨겠지만 저는 하윤 언니의 46년 만에 찾은 진짜 친동생이자 당신이 재판장에서 짓밟은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 온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석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완전히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한참 아래라고 무시하고 짓밟아도 언제나 안전할 거라 믿었던 순진한 아내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저승사자 변호사와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니요. 자신이 맹신하던 법 지식과 권력이 사실은 아내와 처제가 치밀하게 짜놓은 덫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태석은 짐승처럼 헐떡이며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판사의 껍데기가 철옹성 같던 그의 평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즉각적인 징계 의결과 수사 의뢰를 선언했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들마저 고개를 돌린 채 서둘러 짐을 챙겨 빠져나갔고 텅 빈 회의실에는 혼이 나간 윤태석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태석의 코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조용히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게 속삭여 주었죠. 네가 곧 법이라고 했지? 아니, 네가 빼돌리려 했던 그 강남 오피스텔 위자료 명목으로 내가 아주 합법적으로 다 빼앗아 줄게. 이제부터 진짜 법이 널 어떻게 갈기갈기 찢어놓는지 똑똑히 지켜봐. 회의실 문을 나서며 마주한 겨울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46년 동안 나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모멸감이 완벽하게 박살나며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 폭발적인 폭로가 있은 직후 윤태석의 추악한 민낯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법복 입은 성범죄자, 위장증여 부장판사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하며 전국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죠. 여론의 거센 질타에 대법원은 즉각 윤태석을 파면 조치했습니다. 자랑스럽게 걸치고 있던 법복은 하루아침에 강제로 벗겨졌고 며칠 뒤 그는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푹 숙인 윤태석.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한마디 변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도살장 끌려가는 짐승처럼 초라하게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알량한 지위를 무기 삼아 약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오만한 혀는
굳게 닫혔고 한때 그를 비호하던 법족의 인맥들은 행여 불똥이 튈까 서둘러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정아람의 최후 역시 윤태석 못지않게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윤태석의 차명 재산을 빼돌리려 한 위장 증여의 핵심 공범이자 배임 방조 혐의로 검찰은 그녀에게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람이는 꼬리가 밟힌 것을 직감하고 브로커 오민수와 함께 경기도 외곽의 허름한 모텔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버티지도 못하고 은신처를 덮친 수사관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죠. 수갑을 찬 채 경찰서 주차장 호송차로 끌려가던 하람이를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화장기 없는 초췌한 얼굴. 하람이는 취재진 틈새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발악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살려줘. 나 진짜 잘못했어. 언니 제발. 그토록 탐욕스럽게 내 남편의 품을 탐하고 내 재산을 훔치려 했으면서 벼랑 끝에 몰리자 벌이처럼 나에게 구걸하며 기대려는 그 뻔뻔한 모습. 저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차갑게 뒤돌아섰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자들의 당연하고도 완벽한 인과응보였으니까요. 몇 달 뒤 이어진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재판에서 법원은 윤태석의 귀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브로커 오민수를 통해 빼돌리려 했던 강남 오피스텔 두 채는 그동안의 끔찍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명목으로 온전히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날 오후 저는 태석과 함께 살던 강남의 고급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미 경매로 넘어가 텅 비어버린 썰렁한 거실. 바닥에는 태석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집어 던졌는지 깨진 와인잔 조각들이 흉측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을 무심히 밟고 지나가 창밖으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을 시원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그 모든 모욕과 억울함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승리로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어진 형사재판의 증인석에는 최수진 실무관이 당당하게 섰습니다. 지연이와 제 손을 양쪽에서 굳게 잡고 법정에 들어선 수진 씨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윤태석의 성추행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태석의 변호인 마지못해 선임된 국선 변호사였습니다. 이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USB에 담긴 빼도 박도 못하는 녹음 파일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재판장의 무거운 실형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태석은 다리가 풀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고 오민수 역시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수진 씨가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아니었으면 전 평생 숨어서 지옥 속에 살았을 거예요. 저는 수진 씨의 마른 등을 다독이며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남편과 동생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는 그 비참한 상실감. 하지만 그 상실감의 빈자리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들을 지켜내고 46년 만에 잃어버렸던 내 진짜 가족을 찾아냈다는 거대하고 찬란한 승리감으로 벅차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안에 갇힌 윤태석과 정아람, 그리고 오민수. 그들은 이제 남은 평생을 자신들이 저지른 탐욕의 대가를 치르며 뼈저린 후회와 굴욕 속에서 썩어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수진 씨, 지연이와 함께 법원 문을 나서며 눈부시게 푸른 하늘을 향해 깊고 맑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굴레에 묶여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던 바보 같은 정아유는
이 세상에 완전히 죽고 없어졌습니다. 내 삶의 정원을 좀먹던 모든 썩은 가지들을 내 손으로 잔인하리만치 완벽하게 도려냈으니까요. 저는 곁에 선 제 진짜 피부치, 지연의 손을 꽉 쥐며 누구보다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터널을 빠져나온 우리 앞에는 어느새 시린 겨울을 이겨낸 눈부신 봄날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윤태석과 정아람이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지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혹독했던 겨울을 밀어내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따스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죠. 그 무렵 제 집 우편함에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람이가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가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날아온 편지는 온통 도끼 품은 원망과 억울함으로 가득 찬 쓰레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반송함에 쳐넣어버리곤 했죠. 하지만 지연이가 국선 변호인 자격으로 교도소에 몇 번 면회를 다녀온 뒤부터 하람이의 편지 내용은 거짓말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꾹꾹 눌러 쓴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빼곡히 채워진 편지 한 통을 꺼내 읽었을 때였습니다. 언니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혼내지 않은 게 아니라 친자식이 아니라서 너무 미안해 눈을 못 맞추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언니만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언니 것을 빼앗으면 언니 자리에 내가 가면 그 사랑이 나한테 올 줄 알았나 봐. 내 그 끔찍한 열등감이 언니를 지옥에 밀어넣었네. 정말 미안해, 언니. 하람이의 뒤늦고도 뼈저린 열등감 고백을 마주한 친정엄마는 편지지를 가슴에 품은 채 한참 동안이나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나를 무기력한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동생의 그 지독한 악행들이 실은 채워지지 않은 어긋난 애정결핍과 지독한 열등감에서 싹튼 비극이었다는 사실. 그 정서적 모순을 깨닫는 순간 제 가슴속 깊숙이 뭉쳐있던 단단하고 날 선 응어리가 눈 녹듯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꽃이 마당 가득 흐드러지게 핀 주말. 우리는 새로 이사한 넓은 주택에서 친정엄마의 팔순 잔치를 조촐하게 열었습니다. 가석방으로 며칠 전가 풀려난 하람이도 그 자리에 함께였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수척하고 야윈 얼굴. 한때 오만방자하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하람이는 잔치상 맨 끝자리에 어깨를 움츠린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잠시 후 하람이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제 손이 아닌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직접 끓인 미역국을 한 그릇 떠서 엄마 앞에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람이의 목맨 소리에 엄마는 묵묵히 숟가락을 들어 그 슴슴한 미역국을 한 입 삼키셨습니다. 지연이는 엄마 옆에 딱 붙어 앉아 살갑게 갈비찜살을 발라 엄마의 숟가락 위에 연신 얹어드리고 있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 정성스레 담가 두었던 김장 김치를 꺼내어 세 사람이 둘러앉은 밥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억지로 해야만 했던 희생과 굴욕의 상징이었던 그 김치가 이제는 진짜 가족의 정을 이어주는 가장 붉고 따뜻한 반찬이 되어 상을 채우고 있었죠. 엄마는 진짜 배 아파 낳은 두 딸과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46년을 길러낸 또 다른 한 딸의 손을 한꺼번에 꼭 쥐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 46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꾹꾹 삼켜만 왔던 자장가 한 소절을 조그맣게 흥얼거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곧이어 엄마의 깊게 파인 주름진 입가에서 터져 나온 맑고 호탕한 웃음소리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 웃음소리와 함께 제 가슴 속에 46년 동안 끈적하게 눌러붙어 있던 무거운 죄책감과 억울함의 딱지도 완벽하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엄마와 지연이 그리고 푹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흘리는 하람이의 어깨를 차례로 토닥이며 함께 따뜻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창밖에는 엄마가 마당 한편에 정성껏 심어두었던 자목련이 46년 만에 비로소 완전해진 진짜 가족의 모습을 굽어보며 눈부시게 피어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 제 삶의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진실은 기어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꽃을 피워냈습니다. 핏줄의 기만과 잔혹한 배신을 맨몸으로 뚫고 나와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은 제 삶은 이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나아갈 것입니다. 가끔 삶이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감당하기 힘든 억울한 배신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지 마세요. 피눈물 나는 그 폭풍 한가운데를 당당하게 뚫고 나아간다면 분명 그 너머에는 당신만을 위한 가장 눈부시고 따뜻한 봄날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가장 믿었던 남편과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동생의 끔찍한 배신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던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저는 잃어버렸던 진짜 가족을 찾았고 평생 무거운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았던 친정엄마의 환한 웃음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믿었던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남몰래 눈물 흘리거나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삶을 흔들어도 단단하게 버티고 나아가면 반드시 따뜻하고 눈부신 봄날은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아픈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일어설 여러분의 찬란한 내일을 저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46년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